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데이비드 베레비의 우리와 그들입니다. 저자가 간단한 핵심에 워낙 다양한 장식을 붙여놓은 탓에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요약해야 할지 무척 난감한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식을 모두 걷어내자니 너무 횡할 것 같고 조금 남겨두자니 다들 고만고만해서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각 장의 제목은 내용과 겉돌고 등장하는 수많은 학자의 이름은 머리가 아플 지경이죠. 간단하다면 간단한 결론을 15장으로 찢어놓은 건 조금 오버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다만 언급하는 모든 학자의 주장이 담긴 책이나 학술지와 함께 연도까지 명시하는 꼼꼼함은 보이면서도 본인이 사용하는 어휘의 통일성에는 너무 무심했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여하튼 대충이나마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핵심 개념 4가지부터 살피는 게 순서일 겁니다. 첫째, 개인보다는 크고 인류 전체보다는 작다고 정의되는 범주들이라는 거창한 설명으로 시작하는 인간 부류는 우리가 흔히 하나의 똑같은 범주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집단을 가리킵니다. 남자, 여자, 청소년, 무슨 학생, 운동선수, 군인, 공무원,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들, 민족, 인종 등 그 예는 매우 다양합니다. 둘째, 저자는 프레이밍에 해당하는 범주를 한 집단의 구성원들을 똑같다고 취급하는 결정 또는 마음과 세계가 만나는 순간마다 빚어지는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라고 정의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인간부류라는 집단의 정의엔 범주가, 범주의 정의엔 인간부류라는 집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셋째,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적응해야 하므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코드란 있을 수 없다며 갑자기 코드가 등장합니다. 마음을 읽는 정신적 코드 또는 당신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말해주는 정신적 코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코드란 인간 부류, 즉 범주를 파악하는 뇌의 기능이나 활동을 가리킵니다. 넷째, 그렇다면 코드란 낯선 타인을 이해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놓인 위치를 알고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기 위한 정신적 지침으로 정의되는 부족적 사고와 다를 바가 없고요. 결국엔 인간 부류, 범주, 코드, 부족적 사고라는 4가지 개념은 스테레오타입이나 대표성 휴리스틱과 같은 뜻이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단 한 가지 개념의 변주일 뿐입니다. 그 단 한 가지 개념이란 명확한 질서와 분명한 인과관계 그리고 신속한 판단을 원하는 우리 본성의 필연적 결과물로서 91회에서 길로비치가 말한 대로 핵심만 강조하는 첨예화와 세부사항은 삭제하는 단순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패턴화 또는 구별짓기이죠. 이제부터 저는 이 모든 개념을 통틀어 부류적 사고라고 지칭하겠습니다. 78회 송민영의 뇌과학연구소 10장에서도 보았듯이 특정한 조건이 갖춰질 때 일어나는 현상인 파도가 절벽을 깎아내는 분명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처럼 실체도 허상도 아닌 현상인 자아 역시 분명한 작용을 일으킵니다. 자아처럼 우리 마음이 실제 세계와 만날 때 생기는 부류적 사고인 범주도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실체도 허상도 아닌 분명하게 가시적인 작용을 남기는 현상입니다. 서로 잘 아는 사람들 간의 호혜성이 대규모 국가, 종교, 군대, 사회운동처럼 서로 알지 못하는 구성원들의 집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징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유발 하라리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하라리 역시 동물과는 달리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상상의 질서 중에서 경제적인 화폐의 질서, 정치적인 제국의 질서, 종교적인 신앙의 질서라는 3가지가 기원전 1000년 동안 보편적 질서로 자리매김하면서 인류의 통합을 이뤄냈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이런 부류적 사고는 어떤 상황에서든 개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구별짓는 행위 자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부류적 사고의 특성에 관해서는 크게 4가지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 즉 평균의 오류입니다. 누군가를 신속하게 어떤 범주로 구별짓는 것은 바쁜 삶 속에서 시간과 주의력과 에너지를 절약해 줄 뿐만 아니라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신속한 기준을 제시해서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애매함과 복잡함, 그리고 깊은 생각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우리이기에 눈이 가늘고 길게 찢어져 있으면 사기꾼, 삐쩍 말랐으면 신경질적인 사람, 뚱뚱하면 게으른 사람처럼 칼로 무 자르듯 이런저런 범주에 척척 위치시키면 편하고 깔끔하고 뿌듯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의 가족 유사성이라는 개념이 말해주듯이 통념과는 다르게 범주에는 명확한 경계가 없고 범주라는 평균값과 개인이라는 고유의 값 또한 전혀 다릅니다. 한국 사람은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제 주위를 둘러보면 그게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인간은 동시에 여러 개의 범주에 포함되는 복합적인 존재이고요. 예를 들어 백종원 씨는 늘 누군가의 아들이고 소유진 씨의 남편이며 하나의 아빠이고 요리 연구가이며 방송인인 것처럼 말입니다. 나아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범주는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좋게 봤는데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수시로 합니다. 두 번째는 필요와 목적이 감춰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무수한 차이 중에서 왜 하필이면 다른 모든 것은 무시한 채 하나에만 매달리는가? 즉, 불의적 사고의 종류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왜 구분하려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미셀 푸코의 지적처럼 불의적 사고, 즉 구별짓기는 누군가의 필요와 목적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특정 범주를 사용하는지 말하지 않고서 범주에 관해 말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누가 그 개념을 사용하며 그것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에 의미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창하지 않은 일상적인 사례도 많습니다. 소개팅 상대방에게 자신을 대단히 성공한 사장이라는 범주로 포장해서 내보이는 건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유혹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런데 필요와 목적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경험에 따라 범주는 충분히 바뀔 수 있고 교수인 아버지가 집에 와서도 교수처럼 행동하듯이 범주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아이를 매몰차게 혼내던 교사가 애인을 만날 땐 상냥해지듯이 필요한 상황과 목적에 따라 그에 맞는 범주로 자기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건 필요한 상황이 바뀌면 범주도 바뀐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누가 우리에 속하고 누가 그들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타고난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구분도 아닌 임의적이고 일시적인 선택일 뿐이죠. 세 번째는 순서입니다. 처음 본 사람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 사람과 잠시나마 이런저런 이야기쯤은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알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주제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선 처음 본 사람이 어떤 부류나 범주에 속하는지부터 알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본 사람에 대한 최초의 인식, 즉 우리의 첫인상은 불의적 사고인 셈입니다. 그러고 나서 선택적 지각 또는 확증 편향에 따라 자신의 판단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불리는지 의식하고 그에 맞춰 변한다. 그럼으로써 사실이 수정되고 사실에 대한 지식이 수정된다고 말한 이언 해킹의 고리 효과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한패가 되는 게 아니라 한패가 되고 나서야 그들과 자신의 비슷한 점을 찾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까지 정해진 범주 또는 불의적 사고에 맞추려 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어떤 엄마나 어떤 종교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엄마와 종교인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좋은 엄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처럼 자신의 행동을 정의된 한 가지의 불의적 사고에만 맞춰 나가려고 하죠. 얼마 전까지 TV 방송에서는 욜로족을 강조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니 오늘을 즐기라는 건데 까르페 디엠이나 니체의 위버맨시와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하튼 방송에선 그것이 대세라고 광고했고 사회적 동물로서 배척과 추방의 위험을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지라 대부분 사람은 에이브럼 매슬로의 3단계 욕구에 해당하는 소속감을 쟁취하고자 너도 나도 욜로적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기업의 필요와 목적에 따른 상술이라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곧바로 또 다른 불의적 사고가 대대적으로 광고되면 예전에 한 가지 범주에 거대한 자신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 했던 힘든 시간이
허탈함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런 허탈함을 보충하기 위해 또다시 새로운 범주를 쫓기를 반복하죠. 네 번째는 도덕과 윤리입니다. 저자는 문화란 하나를 포기하고 다른 하나를 얻는 거래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명명 또는 구별짓기의 본질적인 단점입니다. 뭔가를 가리키고 표현하려면 그것의 여러 범주 중 특정한 하나에 초점을 맞춰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순간 나머지 범주들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리죠. 노자가 도덕경 첫 문장에서 말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의 의미이고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글쓰기와 차이에서 차연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건 변화하는 과정에 있기에 확정되고 고정불변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만물의 차이는 특정 범주에 초점을 맞춘 일시적인 부류적 사고일 뿐이고요. 다른 범주를 적용하면,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차이는 사라지고 재해석됩니다. 즉, 확실하다고 생각한 부류적 사고가 이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지연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차이의 앞글자와 지연의 뒷글자를 따서 차연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것을 저자는 우리는 프랑스, 무슬림 세계, 노인 같은 명사의 세계에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이 사는 환경은 지각하고 느끼고 사고하는 동사의 세계이다. 그리고 범주란 경험의 색을 입히는 부사와도 같다는 멋진 말로 표현하고요. 그런데 명사의 세계와 동사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건 95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하튼 문화란 그들의 것을 버리고 우리의 규칙을 배우고 따른다는 의미가 되며 여기에서 우리란 평균값에 해당하는 정상인을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통한다고 배운 방식으로 보고 말하고 행동할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게 정상이라는 부류적 사고라는 거죠. 공자가 모든 사람에겐 자신의 위치가 있다고 말했듯이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며 성직자는 착한 사람이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모든 부류적 사고는 분명한 생각인 동시에 강렬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생각도 감정과 분리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하다는 생각이 좋거나 나쁘다는 감정의 형용사와 결합함으로써 도덕성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성은 일종의 주홍글씨, 즉 낙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무자퍼 셰리프의 실험에서도 보았듯이 어떤 도덕적인 기준 때문이 아니라 단지 상대편이라는 생각만으로 소년들은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옳고 그름에 관한 많은 감정이 사실은 우리와 그들에 관한 부류적 사고, 즉 구별짓기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거죠. 인간은 동시에 여러 개의 범주에 포함되는 복합적인 존재이고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부류적 사고는 충분히 변하기도 합니다. 낯선 사람이나 그들로 여겼던 사람에게서도 어느 날 문득 우리에 속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그것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성이라는 옷을 입은 부류적 사고는 우리와 그들의 특성을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우리라는 느낌은 상대방이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재화와 서비스와 정보와 감정을 정중하게 교환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유대인을 향한 히틀러의 시선처럼 그들에 속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마치 벌레들처럼 처리의 대상으로 느껴질 뿐이죠. 그들은 살아있기는 해도 인간이 아닌 짐승일 뿐이고 더러움과 질병의 원천인 병원균일 뿐이기에 우리에게 분노라는 감정을 일으키고 그럼으로써 그들이라는 느낌은 무자비함에 대한 감정적인 허가나 살인 면허와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누가 당신의 형제이고 이웃인가? 내게 쓸모있고 동시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내 형제이고 이웃이라는 베두인족의 속담에서도 할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건 부류적 사고이지 혈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둘이 대립할 때면 부류적 사고가 피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이 그랬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벤데타, 즉 사적인 피해 복수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많은 소방관과 경찰관이 고귀하게도 혈연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고
친자녀가 아닌 아이를 친자녀 이상으로 키워내는 위대한 양부모들도 있습니다. 여러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소하고 일시적이며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우리라는 부류적 사고에 사로잡히면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강한 편애를 드러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살폈고 결론에 앞서서 특별히 이방인이 되지 말라는 제목의 12장 내용에 덧붙이고 싶은 설명을 2가지 정도 할까 합니다. 사회적 동물에게 스트레스 반응을 가장 강하게 유발하는 위험은 바로 당신의 소속감에 대한 위협입니다. 사람들이 생존이 은행에 넣어둔 돈이 아니라 사회적 유대관계에 달려있던 세계에서는 사회적 추방이란 대단히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이고 옛날 사회처럼 사회적 낙인이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라면 그것은 건강을 해치고 질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류 계층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프고 더 자주 병에 걸리며 더 일찍 죽는 건 부적절한 의식주 문제 외에도 스스로를 패배자나 소외계층 또는 죄인으로 인식하는 자발적인 사회적 낙인 때문이기도 하고요. 37회 한병철의 피로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1995년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조 아감베는 정치적, 사회적, 실존적 가치를 박탈당한 채 권력 주체로부터 추방당한 존재라는 뜻의 호모 사케르라고 명명했습니다. 호모 사케르의 어원격인 무젤만이 나치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이었듯이 호모 사케르는 비식별역이라는 추상적인 장소로 추방되어 세상에 존재하는 듯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권력 주체는 호모 사케르라는 희생양을 내세워 권력을 유지합니다. 누가 호모 사케르가 될 것인지 그 경계선을 늘 재설정한다는 위협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이 즉 벌거벗은 생명의 창출은 곧 주권의 근원적인 활동이 권력의 속성이자 본질이라고 아감베는 말합니다. 살고 싶다면 순종하고 알아서 길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대중으로 표현되는 집단의 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언제 배제되어 추방당할지 알 수 없기에 늘 대중의 모든 걸 세심하게 살피면서 열심히 따라합니다. 물론 자기가 왜 그러는지 정확히 모른 채 말이죠. 마음속 생각이야 어떻든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피해 학생을 돕지 못하고 그 주동자의 비위만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생명과 소속감을 지키려는 수많은 동조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 삶에서 주체적이지 못하다면 호모 사케르라는 낙인을 피해가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권력 주체의 그런 위협 전략을 아감베는 푸코가 사용한 개념인 생명정치라고 부르고 한병철은 심리정치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류 계층의 삶에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낙인이 크게 작용하는데 공동체가 삶의 전부였던 2000년 전 예수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얼마나 더 심했을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소경과 안진뱅이를 비롯해 많은 환자를 치유한 예수의 기적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자 그대로에 얽매이지만 않는다면 병명이야 무엇이었든 간에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결국은 아픈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아픈 이유는 생활 조건상 공동체가 강조하는 규칙들을 지킬 수 없었기에 공동체의 지도자들로부터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며 그들은 그들에게 공동체로부터의 배척과 추방, 즉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죄사함, 즉 배척과 추방으로부터의 구원과 사회적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거죠. 이것이 치유의 기적의 단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극심한 상사병으로 인해 신체적으로도 분명한 질병의 징후를 보이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방문과 동시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경우는 지금도 흔하듯이 말입니다. 치유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이 기적과 구원과 부활의 연속인 셈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옷장 가득한 옷을 보면서도 입을 옷이 없다고 불평하듯 다른 곳만 쳐다보며 기적과 구원과 부활을 갈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보죠. 이 사람은 누구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라는 부류적 사고에 관한 대답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규칙을 따를지를 예측하는 단서가 됩니다. 92의 리처드 니스백과 리 로스의 사람일까 상황일까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 행동에 관한 예측의 실마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 관계들의 총체라고 말한 카를 마르크스의 말처럼 부류적 사고는 사람들의 속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범주화할 당시 그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상황에 좌우되고 상황이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면 상황과 관계가 변함에 따라 우리의 행동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충분히 기대도 될 만한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희망을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인간이 타인의 권리를 똑같이 존중하는 이상적인 상태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음이 분명해 보인다. 호모사피엔스는 부류적 동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부류적 사고는 당신이 처하는 상황에 따라 늘 새롭게 만들어지고 수정될 것이다. 그러나 부류적 사고 자체는 결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일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해를 끼치는 것은 바로 특정 상황에 특정 부류적 사고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부류적 사고는 마음에 설치된 일련의 버튼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버튼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갈지는 당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당신 스스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자기 것처럼 마구 눌러댈 것이다. 즉, 부류적 사고는 약과 독이라는 두 가지 뜻을 모두 지닌 그리스어 파르마콘인 셈입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